산막 후속 단계 8장 고객생의 가치를 높여라. 나의 다이아몬드를 찾아라. 사업주들은 대개 사냥에 집중한다. 때로는 해결사로, 때로는 사냥꾼으로 나서며 신선한 피 맛을 즐긴다. 그 멋진 사냥감은 이 책의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자세히 설명한 표적 고객과 관심 고객이다. 새로운 고객을 문 앞까지 이끄는 이 모든 일은 프론트엔드 제안에 속하는 일이다. 이번 장부터는 백엔드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것은 기존 고객의 구매를 늘리는 전략이다. 백엔드 과정은 프론트엔드의 모든 과정,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포지셔닝, 판매 체결 기법, 멋진 마케팅 전략만큼 흥분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이 장이야말로 회사에 진짜 돈을 벌어다주는 일과 연관되어 있다. 러셀 코넬의 고전적 강연집 다이아몬드 밭에 알리 하페드라는 농부 이야기가 나온다. 그는 다이아몬드를 찾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한 나머지 자신의 논을 팔아 다이아몬드를 찾아 나섰다. 그는 전 세계를 떠돌아다녔지만 끝내 다이아몬드를 찾지 못한 채 임종을 맞았다. 한편 알리 하페드에게 논을 산 새 주인이 바로 그 논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웅장한 다이아몬드 광산을 발견했다는 이야기다. 이 이야기는 보물을 찾아 떠나기 전에 자신이 무엇을 갖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라는 교훈을 준다. 이것은 마케팅에도 완벽하게 적용된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기존 고객이라는 풍요로운 다이아몬드 밭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처음 몇 번 거래해본 다음에는 기존 고객이라는 집토끼를 버리고 새로운 수익원을 찾기 위해 마케팅의 에너지와 돈, 자원을 모두 써버린다. 이 책도 상당한 지면을 새로운 고객 확보에 할애하고 있다. 물론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은 회사를 성장시키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하다. 나머지 한 가지는 기존 고객을 중시하고 그들에게서 더 많은 것을 거두는 것이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적어도 한동안은 진짜 다이아몬드 밭에 앉아 있던 적이 있었을 것이다. 매출을 올리고 수익을 증대시키는 일에 관한 한 기존 고객이 새로운 고객보다 훨씬 더 쉽다. 널리 인용되는 통계에 따르면 사람들은 한 번도 구입하지 않은 회사보다 과거에 구입한 경험이 있는 회사로부터 구입할 가능성이 21배나 더 높다. 매출 측면에서 현재 및 과거의 고객이 신규 고객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 기존 및 과거 고객에게 더 많이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들의 생애 가치를 높이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를 위한 5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언제 어떻게 가격을 올릴까? 고객 생애 가치를 증대시키는 방법 중 가장 꺼리는 것이 가격을 올리는 일이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가격을 올리면 고객 이탈이나 어떤 형태로든 저항이 일어난다고 우려하는 것 같다. 가격 인상이 전략적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고객은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것보다 가격에 훨씬 덜 민감하다. 6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당신이 올바로 포지셔닝되어 있거나 앞장에서 언급한 바대로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면 대부분의 고객은 가격 인상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다. 고객과 어떻게 거래하느냐에 따라 심지어 일부 고객들은 가격 인상을 거의 눈치채지 못하기도 한다. 당신이 고객이라고 생각해보고 구매 습관을 되돌아보라. 당신은 계산서를 항목별로 세세히 살펴보는 것은 고사하고 총액을 보지도 않고 신용카드를 긁어버린 적이 많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나는 특히 그다지 비싸지 않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그런 경우가 매우 많다. 동네 카페에 자주 가면서도 커피 가격이 얼마인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 그들이 가격을 10%나 20% 인상한다 해도 나는 전혀 모를 것이다. 그저 무심하게 신용카드를 긁고 커피가 나오기를 기다릴 뿐이다. 하지만 카페의 주인에게는 가격을 인상해 수익을 10% 또는 20% 더 올리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어쩌면 가게에 흥망이 달려있을지도 모른다. 당신 회사에서 실제로 가격을 마지막으로 인상한 게 언제인가? 시간이 꽤 지났다면 가격을 재평가해야 할 시기다. 여기서 짚고 가야 할 중요한 한 가지. 당신 회사가 오랫동안 가격을 올리지 않고 유지해왔다면 실질적으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플레이션 효과로 명목상 같은 금액의 돈의 가치가 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는 가격을 낮춘 셈이다. 인플레이션은 일정 기간 동안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말한다. 당신이 어렸을 때 우유나 빵의 가격과 지금의 가격을 비교해보라. 그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의 영향이다. 장기간에 걸쳐 가격을 올리지 않았다면 결과적으로 수익은 줄어든 셈이다. 고객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고 가격을 인상하는 비결은 고객에게 가격 인상의 이유를 그대로 밝히는 것이다. 제품의 품질 향상이나 원가 상승 등의 이유를 설명하라. 당신 회사의 제안으로 고객이 그동안 얻었던 혜택과 향후 혁신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점도 설명하라. 물론 일부 고객들은 설명을 듣고 당신 회사를 떠날 수도 있지만
그들은 별 가치 없는 고객일 가능성이 크다. 가격에 따라 새로 생기는 고객이 있는 한편 떠나가는 고객도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가격 인상이 제대로만 이루어진다면 결과적으로 가격에 민감한 떠돌이 고객을 잃는 것을 만회하고도 남을 만큼 이익이 증가할 것이다. 그래도 기존 고객이 가격 인상을 용인하지 않으리라는 우려가 크다면 이른바 기득권 인정이라는 전략을 시도해 볼 수 있다. 가격 인상은 신규 고객에게만 적용하고 기존 고객에게는 현재의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다만 이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기존 고객에게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정확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기존 고객들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자신들이 특별 대우를 받는다는 느낌을 줌으로써 고객 충성도를 높일 수 있다. 본 제품과 함께 추가 제품 권유하기. 감자튀김도 함께 드릴까? 라는 이 한마디가 맥도날드에 수억 달러를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을 아는가? 이런 업셀링 전략은 당신에게도 큰 가치가 있다. 업셀링은 당신이 판매하는 본 제품 또는 본 서비스에 추가로 다른 제품을 권유하는 전략을 말한다. 로버트 치알디니는 그의 고전 설득의 심리학에서 대조 효과에 대해 설명한다. 대조 효과란 두 개의 서로 다른 사물이 순차적으로 제시되면 실제보다 더 다르게 느껴진다는 원리다. 예를 들어 먼저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렸다가 다음에 가벼운 물체를 들어 올리면 두 번째 물체가 실제보다 더 가볍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당신의 이웃이 저녁 내내 시끌벅적한 파티를 열었을 때 파티가 끝나고 찾아온 고요와 평화가 더 고맙게 느껴지는 것도 대조 효과다. 가격에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된다. 잠재 고객이 비싼 가격에 본 제품을 먼저 구입한 후에 제시받는 추가 제품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느껴진다. 정장을 사본 사람들은 이 말의 뜻을 정확히 이해할 것이다. 당신이 고른 양복을 가지고 카운터에 가서 꼬리표에 적힌 가격을 지불한다. 하지만 쇼핑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판매원은 이제 당신에게 딱 맞는 셔츠를 추천할 것이다. 평소 같으면 그 셔츠의 가격도 만만치 않아 구매를 주저했을 수도 있지만 정장 가격과 대조해보면 셔츠의 가격은 매우 합리적으로 보인다. 5벌의 셔츠를 샀더니 판매원은 셔츠에 대한 당신의 뛰어난 취향과 안목을 칭찬한 다음 당신에게 딱 어울리는 넥타이를 추천한다. 넥타이를 사고 쇼핑이 마침내 끝났다고 생각할 때 판매원은 다시 양말과 벨트를 꺼내 보여준다. 이 모든 것을 합치면 당신이 거래한 금액은 애당초 금액보다 2배 또는 3배로 늘어났을 것이다. 업셀링은 회사 입장에서 두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는 앞서 언급한 대조 효과다. 둘째는 잠재 고객은 당신이 추가로 제안한 품목들을 과거에 따로 구매한 적이 없기 때문에 추가되는 품목의 가격에 민감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요인 덕분에 업셀링으로 더 높은 이익을 올릴 수 있다. 실제로 본 제품의 마진은 적은 반면 업셀링으로 파는 추가 제품에서 수익을 올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가전제품을 예로 들 수 있는데 본 제품의 이윤이 아주 박한 대신 케이블, 배터리, 보증 연장 같은 추가 제한에서 대부분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한다. 고객에게 업셀링을 권장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X제품을 구입한 대부분의 고객들은 Y제품도 함께 구입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아마존과 같은 대형 전자상거래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이 전략이 구사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사회의 일반적 표준에 속하기를 바란다.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일반적인 구매 습관이 무엇인지 굳이 알려줌으로써 표준에 속하기를 원하는 강력하고 뿌리 깊은 심리를 최대한 자극하는 전략이다. 그런데 어떤 회사들은 고객이 무언가를 막 구매했으면 다시 구매하기 전에 잠깐 숨을 돌리게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는 잘못된 생각이고 사실이 아니기도 하다. 잠재 고객들은 마음이 맹렬하게 열려 있어 여전히 구매 심리 상태에 있을 때 다른 구매 제안을 훨씬 더 잘 받아들인다. 당신에게는 마진이 높은 품목들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고객에게 더 나은 결과를 제공할 수 있고 고객의 생애 가치를 즉시 높일 수 있다. 고수익 제품으로 유도하기. 기존 고객을 더 높은 가격대의 고수익 제품 및 서비스로 유도하는 전략을 어센션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당신에게 지금 쓰고 있는 것보다 더 빠른 고속 인터넷 요금제를 제안하거나 자동차 딜러가 한 단계 높은 모델을 권고하는 것이 바로 어센션이다. 어센션은 마케팅 과정에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고객들은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상위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서도 기존 단계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때가 많다. 고객의 그런 타성은 물건을 팔아야 하는 당신에게 하등 유리할 게 없다. 어센션 캠페인은
단순히 회사의 수익을 높여주는 것 외에도 고객의 타성과 싸우고 고객이 경쟁업체로 떠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고객이 현재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더 이상 만족하지 못해 업그레이드를 고려할 때 그들은 대개 당신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경쟁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살펴볼 가능성이 크다. 그들은 현재 당신이 판매한 인터넷 서비스가 답답할 정도로 느린 것에 대해 그리고 당신이 판매한 차의 연비가 형편없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다. 그들이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한 건 3년 전이었기 때문에 그 옵션을 선택한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들의 새로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아 그들을 경쟁사에 빼앗긴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당신의 잘못이고 당신의 문제다. 결국 하나의 제품이나 서비스 범주에 한 가지 옵션이나 한 가지 가격만 제공하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니다.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엄청난 매출 손실을 야기한다. 최소한 한 가지 제품이나 서비스의 범주에 표준 등급과 프리미엄 등급의 옵션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6장에서 제품 목록에 왜 고가품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품 종류가 다양하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여러 옵션을 붙이는 방식으로 제한해야만 회사의 수익을 높일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가격에만 의존하는 가치 없는 고객보다 명성, 서비스, 편의성을 추구하는 더 부유한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다. 6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험칙에 따르면 고객 중 10%는 10배 이상의 가격을, 1%는 100배 이상의 가격을 당신에게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다. 그러므로 한 가지 옵션만 제시하는 것은 엄청난 이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는 셈이다. 초고가 제품을 갖추는 것은 치알디니의 대조 효과를 활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당신이 초고가 제품을 가지고 있으면 일반 고객들은 비록 초고가 제품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초고가 제품의 가격과 비교해보고 당신의 표준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또 고가 제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고객에게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은 욕망을 심어줄 수 있다. 사람들은 항상 가질 수 없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나중에 더 나은 위치가 되면 당신에게서 고가 제품을 구매하겠다는 욕구를 지속시킬 수 있다. 구매 빈도를 늘리는 3가지 방법. 고객의 구매 빈도를 늘리는 것은 고객생애 가치를 높이는 또 다른 전략이다. 이를 위해 내가 좋아하는 몇 가지 전략을 소개한다. 1. 알림 메시지를 보낸다. 현대인의 삶은 늘 바쁘다. 그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조차도 제때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니 우편, 이메일, 문자 등으로 알림 메시지를 보내 당신과 다시 거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줘라. 정기적인 알림 메시지는 완전히 자동화할 수 있으므로 기술을 활용하면 크게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다. 알림 메시지가 너무 강요하는 느낌을 준다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는데 당신이 고객에게 이익이 되는 가치 있는 것을 판매한다는 확신이 있다면 정기적으로 알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 알림 메시지를 보내는 시점은 당신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혜택 또는 이점이 시간 경과에 따라 만료되는 때다. 예를 들어 자동차 서비스, 마사지 이용권, 잉크 카트리지, 애완동물 백신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부동산, 자동차, 재무계획같이 수명이 긴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어서 고객이 언제 다시 구매할지 모르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대해서는 5장에서 이미 다룬 바 있다. 그들과 계속 연락을 유지하며 고객 육성 시스템을 통해 끊임없이 관계를 발전시켜라. 매월 엽서나 뉴스레터를 보내는 것처럼 간단한 일이지만 고객이 다시 구매할 준비가 되면 그들의 논리적 선택은 당신이 될 것이다. 2. 재구매할 수밖에 없는 명분을 제공하라. 최근 아내는 집에서 차로 거의 1시간 거리에 있는 전문 신발 가게에서 쇼핑을 했다. 그 가게는 고객이 $100를 쓸 때마다 $30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했다. 그녀가 그 가게에서 누적으로 약 $300어치의 신발을 샀을 때 상품권은 $90가 되었다. 상품권은 매번 물건을 사고 값을 치를 때마다 지급되었는데 유효기간이 물건 대금 지급일로부터 6개월이었다. 문제는 그 상품권의 효력이 대금을 지불한 다음 날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물건을 사는 당일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상품권을 사용하려면 다음에 다시 가게에 가야 했다. 아내는 집에 와서 신발을 사면서 상품권을 받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싼 가격으로 신발을 샀노라고 자랑했다. 그러고는 내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마침 그 가게에 당신이 좋아할 만한 신발이 있더군요. $90나 되는 상품권을 쓰지 않는다면 얼마나 손해겠어요. 다음날 내가 어디로 끌려갔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내가 정말 필요한지도 정확히 모르는 신발을 사느라 토요일 오후 반나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상품권 외에 $200의 돈을 더 써야만 했다. 계산원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다.
우리가 200달러를 썼기 때문에 60달러의 상품권을 또 받을 자격이 생겼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200달러를 추가로 쓴 대가로 인간 심리에 대한 교훈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다. 1시간이나 걸리는 먼 곳에 있는 신발 가게를 왔다 갔다 하느라 지친 아내는 계산원에게 60달러짜리 상품권은 주지 않아도 된다고 거의 간청하다시피 말했다. 그녀는 다시 신발 하나를 사려고 차를 몰고 가고 싶지 않았고 60달러짜리 상품권을 유효기간까지 안 쓰는 손해를 또다시 겪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계산원은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가게의 방침이라 상품권을 줄 수밖에 없다고 사과하듯이 말했다. 상품권이라는 한 가지 간단한 전술로 그 가게는 아내의 초기 거래 금액의 2배 이상의 매출을 올렸고 아내에게 반복 구매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손해보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심리적 고통을 주었다. 당신도 반복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이와 유사한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가? 주목할 점은 이 전략이 할인과는 완전히 다르며 미래의 구매를 거의 강제로 부추긴다는 사실이다. 3. 구독 모델을 통해 반복 구매를 유도하라. 인터넷 접속, 보험 또는 전기 공급과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는 자연스럽게 구독 비즈니스 모델을 취한다. 하지만 당신은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비구독 상품을 판매하는 전통적 방식에 있어서도 혁명적 사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달러 세이브 클럽이라는 회사는 저렴한 일회용 면도날을 구독 서비스로 전환했다. 얼마나 멋진 생각인가. 그들은 고객에게 엄청난 가치와 편리함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그만하라고 말할 때까지 매달 제품에 대한 비용을 청구한다. 달러 세이브 클럽 이후 다른 제품 카테고리들도 뒤를 이었다. 화장품, 속옷, 과일, 양말, 애완동물 사료 등을 판매하는 회사들이 속속 월간 구독권을 사는 비즈니스 모델을 따라하기 시작했다. 부피가 크고 무거워 매장에서 직접 구매하기 불편했던 게 사료 한 포대가 이제 6주마다 자동으로 집 현관 계단에 도착한다. 더 이상 짐 수레를 끌고 애완동물 가게까지 갔다가 물건이 다 팔려 허탕치고 되돌아올 필요가 없어졌다. 더 이상 무겁게 끙끙거리며 차 트렁크에 싣고 내리고 할 필요도 없어졌다. 모든 게 자동이다. 구독 서비스에 가입만 하면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개사료 회사도 수입 흐름이 예측 가능해져서 좋아하고 있을 것이다. 당신도 소모품을 팔고 있다면 구독 서비스로 전환할 수 없는지 생각해보라. 구독 모델의 또 한 가지 부수적 효과는 소비자들이 구독으로 제품을 구매하다 보면 가격을 비교하는 노력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개사료를 구독으로 구매하기 전에는 내가 사는 동네의 여러 애완동물 사료 가게 중에서 특정 브랜드의 강아지 사료를 할인해주는 가게가 있는지 일일이 조사해보곤 했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런 조사를 하지 않는다. 6주마다 자동으로 사료가 현관 앞으로 오는데 무엇하러 굳이 싼 집을 찾는단 말인가? 당신의 고객들은 유별나게 시장의 가격 비교를 자주 조사할지 모르지만 일단 구독 서비스를 시작하면 구매할 때마다 매번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추가적으로 제공하기만 한다면 고객은 당신 제품이 조금 더 비싸다 해도 그에 대해 신경조차 쓰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편리함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대부분은 그런 비용 지불을 문제 삼지 않는다. 과거의 고객 되찾아오기. 지금 당신의 회사가 큰 문제 없이 잘 굴러가고 있다면 당신 회사가 그동안 과거 구매 고객이라는 금광 위에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과거의 고객들은 잠재 고객과 현재 고객 사이의 틈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현재 당신의 고객이 아닌 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당신에게서 좋지 않은 경험을 했을 수도 있고 더 좋은 가격을 찾아 떠났을 수도 있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을 수도 있고 어쩌면 당신이 그들에게 돌아올 만한 설득력 있는 명분을 미처 주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과거의 고객들은 매우 가치 있는 존재들이다. 당신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좋아하게 하고 신뢰하게 하기 위해 이미 많은 노력을 기울인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제 그들로부터 다시 구매를 이끌어내는 즉 재활성화 전략을 실행하기만 하면 된다. 이는 신규 고객을 만드는 것보다 더 빨라서 현금화되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 재활성화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점검해서 최근 소식을 듣지 못했거나 한동안 구매하지 않은 과거 고객의 이름을 뽑는다. 물론 그들 중에서 다시 돌아오기를 원치 않는 진상 고객은 걸러낸다. 2. 과거 고객의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제안을 만들어라. 대개 기프트 카드, 쿠폰, 무료 샘플 등이 효과적이다. 3. 과거 고객에게 연락해 왜 돌아오지 않았는지 물어본다. 그 이유가 타당하거나 당신의 잘못이라면 사과하고 당신이 어떤 시정 조치를 했는지 설명해준다. 다행히 그들이 다시 활성화되어 당신에게서 다시 구매하기 시작한다면 그들이 특별하게 대우받는 느낌을 갖도록 그들을 위한 후속 조치를 실행한다.
바람직한 재활성화 전략의 주제와 헤드라인의 예를 들자면 당신이 그립습니다. 나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알려주세요. 같은 문구다. 그런 다음 그들이 당신에게서 한동안 구매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면 정말 기쁠 것이라는 말을 전하고 그들이 당신에게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강조한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처음부터 잘해왔다면 재활성화 전략은 불필요했겠지만 당신은 때때로 일을 망쳤을 수도 있고 경쟁자에게 패하거나 마케팅에 안주했을 수도 있다. 재활성화 전략은 과거 고객과의 관계를 재부팅하고 고객의 생애 가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 나는 흥미있는 이야기를 좋아한다. 마케터로서 스토리텔링은 업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회사의 성공 여부를 측정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스토리가 진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TV쇼 샤크탱크를 본 적이 있다면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할 것이다. 이 쇼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을 위해 설명하자면 샤크탱크는 기업가들이 부유한 투자자들을 상대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설명하고 투자를 받는 리얼리티 쇼다. 이 쇼는 항상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시작한다. 기업가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개하면서 그 아이디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지 설명하고 그 자리에서 그것을 입증한다. 그들은 상어들에게 자신의 아이디어가 얼마나 훌륭한 투자 기회인지 강조하며 발표를 마친다. 그 과정에서 상어들은 몇 가지 쉬운 질문을 던지는데 그 중에서 대개 거의 모든 상어가 공통으로 묻는 질문이 있다. 그 제품의 현재 매출액은 얼마인가요? 그러면 대부분의 아마추어 발표자들은 당황해하며 왜 매출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지에 대해 장황하게 우물쭈물 설명한다. 이런 종류의 애매한 태도는 많은 기업 투자 설명서나 보고서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모든 페이지에 정성을 기울인다. 멋진 성장 궤적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그래프까지 동원하며 자신의 제품과 서비스가 얼마나 훌륭한지, 그리고 얼마나 밝은 미래가 있는지 자랑한다. 하지만 막상 실제 숫자 부분에 들어가면 적자투성이었음이 드러난다. 나는 재미있는 소설을 읽고 싶을 때 스티븐 킹의 소설 대신 이런 투자 유치 보고서를 읽는다. 그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아시는가? 측정할 수 있는 것은 관리할 수 있다는 유명한 경영 금언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마케팅은 당신의 숫자를 끊임없이 측정하고 관리하고 개선해야 하는 게임이다. 여기에 길고 복잡한 이야기는 필요 없다. 숫자 자체가 모든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숫자만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주치의는 몇 가지 핵심 수치만으로도 당신의 건강 상태를 거의 알고 있다. 회계사 역시 몇 가지 핵심 수치만 있으면 회사 상태를 파악한다. 마케팅도 마찬가지다. 계속해서 숫자를 파악하고 개선해야 한다. 이것이 왜 중요하고 강력한지 설명하기 전에 먼저 당신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수치부터 짚어보자. 1. 관심 고객. 당신의 회사에 관심을 갖고 새로 참여한 관심 고객의 수를 계산한다. 4장과 5장 참조. 2. 전환율. 관심 고객이 실제 구매 고객으로 전환된 비율을 계산한다. 구매 고객으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6장 참조. 3. 평균 거래 금액. 고객이 당신 회사의 물건을 구매하고 지불하는 평균 금액을 파악한다. 2장의 앞부분에서 이 숫자를 늘리는 몇 가지 방법을 살펴보았다. 4. 손익분기점. 당신의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한다. 여기에는 임대료, 직원급여, 공공요금, 기타 고정비 등 모든 항목이 포함된다. 이 모든 수치는 일반적으로 월 단위로 측정되지만 회사 규모에 따라 매주 또는 매일 측정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러한 수치를 측정, 관리 및 개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강력한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다.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상점을 운영한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은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해 온라인 상점에 올려 50%의 마진을 붙여 판매한다. 매달 평균 8,000명의 방문자가 웹사이트를 방문하며 이 중 평균 5%가 구매를 하고 고객 한 명당 평균 거래 금액은 $500다. 창고 운영, 직원 고용, 웹사이트 호스팅과 같은 운영비를 포함한 손익분기점은 월 $90,000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관심 고객 8,000명, 전환율 5%, 총 전환 고객 수 400명, 평균 거래 금액 $500, 총 매출 $200,000, 총 마진 50%, 총이익 $100,000, 손익분기점 $90,000, 후총순이익 $10,000. 이제 우리는 세 가지 핵심 수치를 개선하려고 한다. 즉 잠재 고객, 전환율, 평균 거래 금액을 각각 10%씩 개선한다고 가정하자. 광고 문안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 8,000명의 방문자를 8,800명으로 늘리고자 한다. 그리고 전환율을 5%에서 5.5%로 끌어올리기 위해 과감하고 확실한 보장을 제공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결제 페이지에 평균 거래 금액을 500달러에서 550달러로 높이기 위해 업셀링 제한을 추가했다. 마진은 50% 그대로 유지되며 고정 운영비도 월 9만 달러로 변동 없다. 이제 마케팅 전후의 수치를 살펴보자. 이후 관심 고객 8,800명, 전환율 5.5%, 총 전환 고객수 484명, 평균 거래 금액 550달러, 총 매출 26만 6,200달러, 총 마진 50%, 총 이익 13만 달러, 손익분기점 9만 달러, 후총 순이익 4만 3,100달러.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보이는가? 우리는 단지 주요 수치 3개를 10% 개선시켰을 뿐인데 결과는 총 순이익이 무려 431%나 증가하는 놀라운 효과를 거둔 것이다. 3가지 수치를 개선하기 전인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 사업주는 연간 12만 달러의 세전 수익을 올렸다. 그러나 3가지 수치를 개선한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연간 51만 7,200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이것이 사업주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는가? 두말할 여지가 없다. 물론 이것은 매우 단순한 예다. 단지 개선의 효과를 증명할 목적으로 다른 변수들은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회사의 수익 증대를 가져오는 포인트 마케팅이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다. 가격 인상을 통해 총 마진을 늘리거나 도매 공급자와 협상을 통해 매입 가격을 낮추는 방안이 추가될 수도 있고 자동화 시스템을 포함한 비즈니스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일부 운영비를 절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당신 회사의 주요 마케팅 수치를 측정, 관리하면서 조금씩만 개선해 나가더라도 최종 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큰 문도 작은 경첩에 매달려 움직이는 법이다. 측정 및 관리해야 하는 주요 지표가 몇 가지 더 있다. 3장에서 설명한 고객 획득 비용은 새로운 고객을 유치해서 실제 구매 고객으로 전환하기 위해 미디어에 평균적으로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지표다. 이를 통해 특정 미디어별 투자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다. 2장의 앞부분에서도 언급했지만 당신 회사도 구독 모델 또는 고객의 반복 구매를 유도하는 요소가 있어야 한다. 아직 없다면 최대한 빨리 갖추어야 한다. 구독 또는 반복 비즈니스 모델에서 측정하고 관리해야 하는 몇 가지 주요 지표들은 다음과 같다. 1. 월별 반복 매출. 이것은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매출이다. 당연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숫자가 커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숫자가 변동이 없거나 줄어들고 있다면 고객이 이탈하고 있거나 고객 획득 비용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2. 이탈률. 구독을 취소하거나 구매를 중지하는 반복 고객의 비율을 말한다. 양동이에 계속 물을 채워도 빠른 속도로 새고 있다면 말짱 허실이다. 3. 고객생애 가치. 2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핵심 지표다. 이 숫자를 늘리는 것이 회사의 매출을 좌우한다. 이 같은 주요 수치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회사를 제대로 운영하고 회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래야만 분기별 또는 연말 재무제표를 보고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 회사의 계기판이라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대시보드 같은 것을 운영해 이런 마케팅 지표와 기타 중요한 수치를 계속 추적하라. 비즈니스 대시보드는 화이트보드의 월 또는 주간 단위로 관련 수치를 수동으로 업데이트하는 단순한 방식으로도 운영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자료가 업데이트되는 화면이나 회사 웹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보다 세련된 방식으로도 운영할 수 있다. 게코보드 같은 상용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이용하면 다양한 출처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자동으로 가져올 수 있으므로 주요 지표들을 쉽게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 대시보드에는 고객 만족률이나 접수된 불만 사항 수 같은 다른 지표들도 포함시킬 수 있다. 비즈니스 대시보드는 회사에 발생하는 문제를 조기에 알려주는 훌륭한 경고 시스템일 뿐 아니라 당신과 직원들을 자극하고 동기를 부여하며 책임감을 갖게 한다. 현명한 사업주들은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핵심 지표와 연계시키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고객 이탈률이 특정 수치 미만으로 유지되는 경우 팀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거나 인사고과와 보너스를 특정 지표에 연계하는 공식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기도 한다. 주요 지표를 매일, 매주, 매월 단위로 측정하고 관리하며 개선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회사 성장의 핵심임을 명심하라. 매출이라고 다 좋은 매출은 아니다. 대부분의 기업가들은 오직 성장과 매출 증대에만 매달리기 때문에 매출의 질에 대해서는 그다지 고려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이른바 매출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은 아니다라는 개념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 개념은 비단 거래 고객만이 아니라 열광적인 팬을 형성하는 데도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성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개념이다. 거래의 명목 금액이 같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저 거래만 하는 고객에게서 나온 것이냐, 열광적인 팬에게서 나온 것이냐의 차이는 매우 크다.
여기서 매출이라고 해서 다 좋은 매출은 아니며 성장이라고 다 좋은 성장은 아니라는 개념을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암을 일으키는 낭종은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하지만 당신이 원하는 성장은 아니다. 회사에서도 잘못된 매출이 불어나는 것은 회사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 우리 몸에 공기와 물이 필요하듯 회사도 살아남으려면 매출이 필요하다. 특히 영세 업체들은 자원이 한정되어 있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매출을 올리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들은 대개 자기가 잡은 것은 자기가 먹는다는 자세를 고수한다. 하지만 사람이 오염된 물을 마시거나 오염된 공기를 들이마시면 병에 걸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신이 오직 이익을 위해 해로운 고객을 받아들인다면 오염된 매출을 창출하게 되고 결국 회사도 병들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적절하지 않거나 해로운 고객들에게서 버는 $1는 열광적인 팬 고객에게서 버는 $1와는 다르다. 이것이 매출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은 아니다라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고객은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1. 부족. 이 부류의 고객들은 당신의 회사를 앞장서 홍보하고 당신의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열광적인 팬, 지지자, 치어리더들이다. 이들이 올려주는 매출이야말로 회사를 굳건하게 세우는 건강한 매출이다. 따라서 이런 유형의 고객을 늘리는 것이 회사의 초고속 성장을 이끄는 비결이다. 2. 떠돌이 고객. 떠돌이 고객은 시간이든 돈이든 당신에게 전념하지 않는 고객을 말한다. 그들이 당신에게 전념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그들을 잡기 위해 지나치게 공격적인 영업 및 마케팅 전략, 지나치게 과장된 약속 또는 대폭적인 할인 행사를 벌였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의 노력이 그들에게 통하지 않으면 그들은 미련 없이 떠난다. 이런 유형의 고객이 많으면 당신 회사는 떠돌이 독감에 걸려 매우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고객들은 또 당신 회사의 브랜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들은 일단 당신에게 등을 돌리면 시장 사람들에게 당신이 거짓말쟁이라고 모함하거나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다닌다. 3. 흡혈귀. 떠돌이 고객들과 달리 흡혈귀는 당신에게 전념하지만 당신은 그들에게 전념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일반적인 보통 고객보다 훨씬 더 많은 자원을 쓰게 하면서 다른 고객과 동일한 가격을 지불한다. 그들은 직원을 상대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항상 상급자나 대표와 이야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때로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회사 대표를 위협하거나 직원을 나무라도록 압박한다. 그들은 당신 회사의 피를 빨아들이는 흡혈귀 같은 존재들이다. 4. 눈표범. 대부분의 기업에 이런 고객이 있는데 눈표범 고객은 회사에 많은 돈을 쓰며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고상하고 훌륭하지만 매우 보기 드물며 다시 만나기가 쉽지 않다. 이들은 또 상대하기에도 즐겁고 편하다. 너무 훌륭해서 회사 직원, 간부들도 그들과 많은 시간을 보낸다. 하지만 대개 자주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나치게 투자하는 것은 좋은 성장 전략이 아니다. 고객을 분류하는 또 다른 방법은 순고객 추천 지수, NPS를 사용하는 것이다. NPS는 고객 충성도와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수다. NPS 계산에서 고객은 추천 고객, 중립 고객, 비추천 고객으로 분류된다. NPS는 -100 모든 고객이 비추천 고객인 경우에서부터 100 모든 고객이 추천 고객인 경우까지 나올 수 있다. NPS가 양수이면 즉 0보다 높으면 양호, NPS가 50이면 우수한 것으로 간주된다. NPS는 당신이 우리 회사 제품, 서비스를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한다. 응답자는 이 질문에 대해 1에서 10점 사이의 점수로 답변한다. 9 또는 10점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추천 고객으로 분류하고 0에서 6점으로 응답한 사람은 비추천 고객으로 분류한다. 7 또는 8점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중립 고객으로 분류한다. 이처럼 점수화된 척도로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의 경우 대부분 사람들은 중간 지점으로 대답하는 경향이 있지만 친분이 있으면 응답자의 배려심이 개입되면서 중간보다 약간 높은 점수로 답변을 조정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7점에서 8점에 가장 많은 답변이 몰리게 된다. 이런 사실을 감안하면 10점 만점에 8점이라도 좋은 점수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정말 추천하겠다는 사람은 9 또는 10점을 준 사람들로 한정하고 6점 이하의 점수를 준 사람들은 추천하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 간주하며 7과 8점은 중립적인 응답으로 간주한다. NPS 점수는 추천 고객 점수의 합에서 비추천 고객 점수의 합을 뺀 값으로 정의한다. 점수 매기기가 끝나면 고객이 해당 점수를 선택한 이유를 묻는 개방형 질문이 이어지고 그 이유들은 경영진의 후속 조치에 사용된다. NPS 같은 공식적인 측정 기준을 사용해 추천 고객, 중립 고객, 비추천 고객으로 분류하든 리처드 트립의 부족, 떠돌이, 흡혈귀,
눈표범 같은 비공식적 방법으로 분류하든 모든 고객과 매출을 동등하게 취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매출은 다 좋은 매출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은 하지 마라. 진상 고객은 과감히 해고하라. 고객을 해고한다고? 이는 새로운 고객과 새로운 사업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대부분 사업주에게는 매우 낯선 개념일 것이다. 마케팅과 고객 확보를 강조하는 책에서 고객을 해고하라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이미 설명했듯이 모든 매출이 다 같은 것은 아니며 다 좋은 것도 아니다. 언젠가 당신은 고객들 중에는 해로운 고객이 있고 매출 중에는 오염된 매출이 있다는 것을 알 때가 올 것이다. 그런 고객들이 당신 회사의 피를 빨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문제를 일으키는 진상 고객을 해고하지 않으면 오히려 엄청난 시간과 비용, 화를 초래할 수 있다. 고객은 왕이다라는 진부한 표현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고객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고객이 왕이다라는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앞서 언급한 흡혈귀나 떠돌이, 고객 같은 문제 있는 고객들을 만족시키거나 붙잡아두려고 애쓰느라 시간을 소비하면서 호구처럼 회사를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포도주와는 달리 진상 고객은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는다. 우선 그런 진상 고객을 정리해야 한다. 그렇다고 정당한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을 정리하라는 말이 아니다. 정당하고 진실된 불만을 표현하는 고객은 회사의 소중한 정보 자산이다. 그들의 정당한 불만을 통해 회사의 약점을 발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른 고객들이 나서서 말하지 않는 불만을 그들마저 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면 회사는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거래 기회를 놓쳤을지 모른다. 그런 고객들은 잠정적으로 당신에게서 구매하는 것을 중단했을 뿐 문제를 일으키는 진상 고객은 아니다. 그런 고객의 합당한 불만을 해결하면 오히려 고객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회사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 수 있다. 당신 회사가 고객의 진실된 불만에 어떻게 대응하고 해결하는지를 지켜본 고객들은 다시 당신에게서 구매를 시작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추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들은 당신 회사가 자신들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들을 존중하며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과 달리 진상 고객을 정의하자면 이렇다. 회사가 어떻게 대하든 만족하지 못하는 고객이다. 이들은 대개 비추천 고객, 흡혈귀, 떠돌이 유형에 속한다. 그들은 항상 투덜대고 불평하며 모든 사람이 자신들을 이용하려 한다고 생각한다. 당신이 그들에게 금을 뿌리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무료로 준다 해도 그들은 불평거리를 찾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과 당신 회사에서 피를 빨아들이는 암적 존재들이므로 가능한 한 빨리 관계를 끊어야 한다. 나도 예외는 아니었다. 여러 기업과 업종을 불문하고 다양한 고객을 만났다. 그중 가장 불평을 많이 하고 시간을 가장 많이 잡아먹으며 결제 때만 되면 항상 독촉하는 사람들이 바로 가격에만 민감한 가치가 낮은 고객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회사의 가장 높은 수익을 가져다주는 고부가가치 고객은 항상 결제 기한을 지키고 당신 회사를 존중하며 서비스를 소중하게 여긴다. 이런 생각이 당신의 직관에 어긋날 수도 있지만 내가 관여했던 모든 기업에서 그것이 틀리지 않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정기적으로 집안 대청소를 하는 것처럼 당신 회사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문제 고객은 당장 정리해야 한다. 사업주들은 총 매출액을 높게 유지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합리화될 수 있다는 속임수에 빠지기 쉽다. 하지만 이런 문제 고객에 대한 진정한 손익 계산서를 작성해보라. 그런 고객들을 독촉하고 달래는데 소비하는 모든 시간까지 고려하면 실제로 얻는 이익은 거의 없다. 그들 대부분이 가져다주는 낮은 가치와 그들을 처리하는데 소비한 시간과 에너지를 따지면 결과는 오히려 순손실일 것이다. 가치가 낮은 고객들을 해고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이 당신의 재정적 자원을 빨아들이는 것 외에도 당신의 기회를 앗아가기 때문이다. 문제 고객을 해고하면 당신은 기존 부족에 집중하고 새로운 부족 구성원을 찾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과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해로운 고객들이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잡아먹고 있다면 실제 존중과 관심을 받아야 할 고객들에게 쏟아야 할 시간과 에너지가 그만큼 부족했을 것이다. 삐걱거리는 바퀴에 기름을 치려고 애쓰지 말고 바로 교체하라. 당신의 부족원들은 당신이 흡혈귀 고객을 달래려고 애쓰거나 떠돌이 고객을 잡으려고 노력하거나 눈표범에게 시간과 자원을 쏟아붓고 있을 때에도 계속 불을 비추면서 당신과 함께 있으면서 당신을 홍보해주는 사람들이다. 당신을 비방하는 고객들과 관계를 끊으면 가치 있는 부족 구성원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는데 필요한 시간을 벌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고객 충성도를 높이고 고객생애 가치와 건강한 수입을 빠르게 증가시켜 오염된 매출로 인한 손실을 훨씬 능가할 수 있다.
문제 고객을 해고하는 것의 또 다른 부수적 효과는 공급 물건이 부족할 때에도 정직성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공급량이 한정되어 있어서 선별적으로 물건을 공급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에도 부족 구성원들은 당신의 규칙에 따라 행동하고 기꺼이 그에 따라 지불할 것이다. 사업은 즐거워야 한다. 문제 고객들이 당신에게서 그 즐거움을 빨아들이도록 내버려 둔다면 당신은 사업 운영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의 일부를 잃는 것이다. 사업이 더 이상 재미가 없다면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그 비참함을 보상받을 수 없다. 실제로 사업이 재미가 없다면 제대로 운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어 당신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고객들을 분류하고 그들에게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 그러면 무거운 짐을 벗은 것 같은 기분이 들고 가치 있는 부족원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그 문제 고객들이 당신의 직접적인 경쟁자에게 간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는가. 당신은 문제에서 벗어나고 대신 경쟁자들이 그 문제 고객을 떠안게 될 테니까 말이다. 8장 실행 과제. 고객생애 가치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1페이지 마케팅 플랜의 8번째 칸을 채워보자.